김훈입니다. 아우구스티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저 아우구스티노 신부님하고 여러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늘 숨어서 혼자 글 쓰는 사람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나와서 말을 하려니까 참 두려운 생각이 드는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녁 때 텔레비 뉴스를 봤더니 터키의 지진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더군요. 화면을 봤더니 지진의 폐허 속으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새를 보니까 새는 아무런 지진의 피해가 없고 그냥 유유자적하게 날아가고 있더군요. 인간들은 그 밑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보고 참 착잡한 심정이 들었는데 인간이 만든 건 결국 다 무너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투르키의 국민들이 몇 백 년 전에는 그 지역에서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을 만들어 가지고 터키 쪽으로 들어오는 기독교 세력, 즉 십자군들을 거기서 격파하고 이스탄불,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동로마 제국을 격파해서 멸망시킨 거대한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동유럽, 알바니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체코 또 아르메니아 이런 데를 다 식민지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무섭고 강포하고 야만적인 통치를 했던 민족으로 좀 유명한 민족이었죠. 사납고 강포하고 강력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 이후에 다 영토를 다 잃고 지금은 좀 중진국 정도의 나라로 이제 쇠퇴해 버린 것이죠. 그 나라에 지진이 나가지고 아우성이 나왔는데 그 폐허 속에서 또 한 사람의 그 어린애를 열흘 만에 구해가지고 다들 알라신의 만세를 부르면서 기뻐하고 있더군요. 그걸 보니까 참 인간이라는 것은 참 아름답고 희망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 옆에서는 또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서로 강도질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또 거기 온 외국 구조대들까지 쳐들어가서 강탈을 하고 이랬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걸 보니까 인간은 그렇게 한없이 선하지도 않고 한없이도 악하지도 않고 그런 뒤죽박죽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완전한 세계에서 불완전한 존재로서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성당회를 왔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 불완전한 세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최근에 안중근을 주제로 하얼빈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도 역시 그렇게 그 불완전한 세계 속에서 살다가 간 한 한국 청년의 일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안중근 잘 아시겠지만은 안중근은 아주 신앙이 깊은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애는 그 당시에 한국에 와 있었던 한국 천주교의 프랑스인 성직자들과 커다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초장부터. 이 갈등의 성격은 세속의 길과 신앙의 길이 부딪히는 그 교리적인 측면이 있었고 또 한 측면은 식민지 현실의 울분과 그 제국주의적 세계 경영이 부딪히는 정치적 충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구조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걸 요약하자면 성과 속의 갈등으로 귀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중근은 이 대립되는 두 방향을 두 길 하나로 틀어지고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 있던 프랑스 성직자들은 세속의 길과 신앙의 길을 엄격히 구별해서 신자들을 속죄와
영혼 구제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에 와 있던 프랑스인 선교사들은 인간의 존재를 영혼과 육신으로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혼과 육신, 그 현세와 내세, 세속과 천국, 이런 그 이분법적으로 인간과 세상을 이해했던 분들이지요. 그리고 천주교는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관장을 하고 그것을 가리키는 쪽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인간의 그 세속적 존재, 인간의 정치 사회적인 현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과 속을, 현실과 종교와 현실을, 인간의 정치 현실을 완전히 따로따로 구별을 했던 것이죠. 한국 신자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직자 자신들은 한국의 그 정치 현실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왕실을 출입하면서 그 한국의 외교 정책에 조언을 하고 자기 조국인 프랑스의 이익을 한국에 와서 대변하고, 그런 그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었죠. 나는 오늘 여기서 천주교 신앙인으로서의 안중근의 마음을 한번 말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미 자기 뜻을 다 이루고 가신 분이고, 이미 가신 분의 그 신앙의 내면을 내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참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지만은, 저는 그 지금도 남아있는 몇 개의 기록과 사실에 의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해볼까 합니다. 그 안중근은 황해도 지역, 황해도 분입니다. 이 당시 황해도 지역의 그 안중근 가문은 황해도 지역에서 굉장한 세력을 가진 토호의 집안이었습니다. 세습 토호의 집안이었죠. 많은 농토와 소작인들을 거느린 집안이었습니다. 황해도에서 이 천주 교회는 안중근 가문의 세력에 힘입어서 크게 교세를 확장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황해도 교회는 교회의 그 정치적 위상은 매우 높았습니다. 황해도에 있는 한국의 지방 정부와 이렇게 지방 정부의 행정에 크게 조언하고 관여할 수 있을 만큼 정치적 위상이 높았죠. 그래서 안중근 가문은 이 천주 교회 정치적 위상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중근의 가문과 황해도의 한국 천주 교회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공생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렵 안중근의 신앙은 영적인 순수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성직자들을 극진히 모시고 여행을 다녔고 그 수발을 들었고, 안중근과 빌렘 신부가 지역을 다니면서 강론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인들은 외래 사상에 전혀 접해볼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안중근은 이런 지역민들을 상대로 그 인간 영혼의 불멸을 말했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존귀함을 역설했습니다. 안중근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 인류에게 주는 축복을 말했고, 사후의 상과 벌을 말했고, 현세에서의 권선징악을 말했습니다. 이 무렵에 안중근은 교리에서는 교회와 갈등이 없었지만 세속의 길에서는 교회와 심하게 부닥쳤습니다. 그때 한국 천주교의 수장은 빌렘 주교님이었습니다. 빌렘 주교는 한국 천주교가 초기에 정착되는데 다대한 공헌을 하신 천주교의 초기 지도자였습니다. 이 빌렘 주교는 한국에 대학을 만들어 달라는 안중근의 요청을 아주 무참하게 거절했고, 빌렘 신부는 안중근이 블라디보스톡으로 갈 때 안중근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가지 말라고 말렸죠. 안중근이 블라디보스톡으로 간다고 그럴 때 왜 가는지를 다 알았어요. 저기 큰 사고 치러 또 가는구나 하고 못 가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안중근하고 빌렘 신부는 또 크게 불화가 있었는데, 이 안중근의 기록에 따르면 이 빌렘 신부가 한국인 교인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강압적이었다는 거예요. 매우 강압적이고 권위적이고 위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은 이런 빌렘 신부의 강압적 태도가
성직자답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그 교인들을 선동했어요. 우리가 서울로 가가지고 명동성당에 가서 빌렘 주교한테 가서 예르자, 가서 얘기하고 빌렘 신부도 듣지 않으면은 로마 교황한테 탄원을 해가지고 빌렘 신부의 태도를 우리가 고쳐야 된다라고 교인들 앞에서 선동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다 안중근의 자신의 기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빌렘 신부는 이 말을 전해 듣고 매우 노해서 안중근을 마구 때렸다고 했어요. 마구 때렸다고 했어요. 마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마구 때렸다. 근데 이 사건은 근데 빌렘 신부가 먼저 안중근에게 사과함으로써 일단 화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벌어진 것은 이런 사건은 매우 입에 담기 민망한 일이지만은 이것은 일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부당한 일을 참지 못하고 여기에 개입해서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 안중근의 그 심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안중근은 매우 다혈질적이고 직선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소한 부당한 것을 꼴을 못 보고 반드시 개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안중근 시대에 와 있었던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에 대한 그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의향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사소한 말하자면 싸움, 복행 같은 것이죠. 아주 경미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의 그 배경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매우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 안중근과 그 후에 천주교회와의 그 갈등의 한 단면을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할빈역이 거사한 뒤에 이도를 죽인 다음에 안중근은 이제 물론 재판과 수사의 과정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일본인 검찰관과 재판관들도 안중근의 그 신앙 부분을 계속 공격을 했어요. 안중근의 소행은 살인에 해당하고 천주교 교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계속 추궁해 들어갔지요. 그 재판과 수사 신문 과정에서. 그러니까 안중근의 신앙적인 정당성을 파괴하려고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 첫 번 공판은 1910년 2월 7일 날 열렸는데 재판장 만화배는 이렇게 물어요. 안중근한테. 너는 그날 아침이라는 건 10월 26일 이도를 죽인 날, 너는 그날 아침에 이도를 죽이러 갈 때 하느님께 기도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안중근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봐요. 재판장이. 넌 그날 아침에 특별히 이도를 죽이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냐? 나는 그렇게 새삼스럽게 기도를 드리지는 않았다 그래요. 이도를 죽이게 해달라고 난 기도를 드리지 않았고 나는 매일 일상적인 기도를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재판장의 의도는 매우 엉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안중근이 살인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는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이렇게 그 함정처럼 만들어서 던진 것이죠. 그런데 안중근은 나의 기도는 일상적인 것이고 이도를 죽이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는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볍게 비켜나가는 것이죠. 이게 이 만화의 재판장은 참 그 신문 기술이 매우 엉성한 것이죠. 이 사람은 기도라는 것은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대화인데 이 법의 이름으로 여기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법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될 일이 아니죠. 애초에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야마나베 재판장은 이 신문에서 실패한 것이죠. 근데 일본인 검찰관 그 검사 미조부치 검사는 이 재판장보다는 훨씬 수가 높은 수사관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미조부치는 그대가 천주교 신자인데 천주교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악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안중근은 그렇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천주교에서 죄악이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다면 그대는 사람의 도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중근 대답은 이렇게 대답. 성서에도 살인은 죄악이라고 했다.
그러나 남의 나라를 탈취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는데 수수방관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죄악을 제거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안중근의 논리는 신앙의 길과 세속의 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는, 이들을 죽인 행위는 신앙상으로도 정당하고 세속의 논리로 봐도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검찰관은 갑자기 신문 방향을 돌려서 안중근의 가장 아픈 데를 찌르는 거예요. 안중근의 가장 아픈 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대가 믿고 따르는 빌렘 신부가 너의 범행 소식을 듣고 자기가 세례를 준 사람 중에서 이런 범인이 나온 것을 매우 한탄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는 너의 행위가 사람과 종교의 도리에 반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것은 참 위태로운 질문이죠. 빌렘 신부도 너의 소행을 한탄하고 너의 소행을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신자들 앞에서 공언을 했는데, 너는 너의 소행이 너의 양심과 종교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안중근의 신앙적 정당성을 파괴하려고 덤비는 거죠. 이것을 교회의 가르침과 성직자 우월의 원리라는 그 현실의 벽쪽으로 몰아붙인 거죠, 안중근은. 그러니까 미저부치 검사의 신문 기술은 만합의 재판장보다 훨씬 웃길입니다. 근데 안중근은 위기에 몰린 것이죠. 여기서 안중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을 부정하든지 아니면 신부님들을 부정하든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안중근은 대답하지 않아요. 이 신문에 대답하지 않아요. 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기가, 저긴 재판을 기록하는 사람이죠. 그 옆에 앉은 서기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피고인은 묵묵할 뿐 답변하지 않았다라고 조서에다가 썼어요. 이 침묵은 정말로 대단히 위대한 침묵입니다. 이것은, 나는 안중근에 대한 기록을 많이 읽었는데 이 기록 중에서 일본인 서기 다케우치 가츠모리라는 자인데, 이 사람이 쓴 이 짧고 메마른 한 줄의 문장을 난 정말 좋아해요. 피고인은 묵묵히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는. 이 안중근의 이날 침묵은 그 신앙과 현실의 갈등 사이에 낀 그의 깊은 고뇌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침묵이 나는 가장 현명하고 거룩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중근은 이 위태로운 신문에 대해서 침묵함으로써 이 현세의 교회와 화해를 할 수가 있는 마지막 통로를 열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로를 따라서 빌렘은 여순 감옥에 안중근에게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인 적들의 법정 앞에서 안중근은 이도의 죄악을 성토하고 자기의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을 웅변으로 토로했습니다. 안중근의 법정 진술은 정말로 폭포처럼 쏟아지는 언어의 장관을 이루었고 세계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갔는데, 그런데 이날 안중근의 침묵은 그의 웅변에 못지않은 무게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중근은 이 침묵의 힘으로 세속의 길을 이끌고 신앙의 길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의 소설 안중근은 그 감옥에서 이제 빌렘 신부님을 만나 가지고 고해성사를 하고 사형 집행을 하는 대목에서 끝났습니다. 이 안중근 생애에서 하이라이트는, 가장 클라이막스는 두 개가 있어요. 그것은 하얼빈역에서 10월 26일 날 이도를 쏘는 장면하고, 또 하나는 빌렘 신부하고 화해해서 고해성사를 하는 대목입니다. 나는 이 고해성사하는 대목을 상세히 쓰지는 못했어요. 쓰는 신용만 하고 그냥 얼버무려서 적당히.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소설가로서 여기에 관여할 수가 있는 일인가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깊이 고민을 했어요. 이 고해성사를 하는
것인데 소설가가 아무리 그 창작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이것을 나의 상상으로 묘사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며칠 동안 글을 못 쓰고 고민을 했죠. 결국 쓸 수 있는 대목을 써보자 하고 겨우 조금밖에 못 썼습니다. 그 대목을 나는 어떻게 썼냐면은 안중근이 빌람 신부한테 자기의 소행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안중근의 거사를 보면은 매우 엉성한 대목이 많았어요. 이렇게 큰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엉성하게 그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지를 못하고 실패를 할 대목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목마다 이렇게 무사히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대목을 안중근이 그 실패할 뻔한 대목을 신부님한테 다 고백을 하고 그때마다 나는 실패하지 않고 무사히 위기를 넘겼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을 써놨어요. 근데 빌람 신부님은 이거를 들을 때 참 이게 난감할 거 아니겠어요? 빌람 신부는 야,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느님께 감사한다고 하고 이걸 신부한테 말하고 신부님한테 말할 때 이걸 하느님께 전해달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님께 전할 수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겠죠. 빌람 신부도. 그럼 빌람 신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안중근의 이 같은 고백에 대해서 안중근은 정말 자기 마지막 양심을 다 걸고 고백한 것이라고 나는 설정을 한 것이죠. 빌람 신부는 그럼 도대체 이 말을 듣고 그걸 어떻게 소화해서 어떻게 이것을 그 용해를 받아들였을까 하는 대목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나는 그 대목은 쓰질 않았어요. 그 대목은 나는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미완성인 상태로 어물어물하게 끝났죠. 근데 이게 미완이지만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미완인 채로 끝났죠. 거기에는 나는 개입할 수가 없었지만 나는 하여튼 저는 하느님이 안중근의 영혼을 안아서 거두어 주셨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지만 그 믿음 자체를 소설로 쓸 수는 없는 것이죠. 거기 내가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의 침묵의 내용, 안중근이 그 검사 신문 앞에서 침묵한 그 침묵의 그 밑바닥 그 내면은 안중근과 하느님이 아시는 것이죠. 우리들은 알 수가 없어요. 소설가도 관여할 수가 없고 다만 멀리서 이런 게 아닌가 하고 그 추측한 내용을 쓸 뿐입니다. 나는 안중근을 쓰면서 안중근의 그 영웅적인 면모보다는 안중근의 아름다운 모습을 쓰려고 애썼어요. 안중근의 아름다운 점. 안중근 이분은 굉장히 아까 말했듯이 다혈질적이고 이렇게 직선적인 사람 그런 청년이었죠. 그리고 자기는 안중근 나는 그 학문으로서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중근의 거사는 책을 보고 책을 보고 이렇게 깨우침을 얻거나 누구한테 배워서 안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주변의 현실을 보면은 자기가 몸을 어떻게 처신해야 될 건지를 스스로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 누가 가르쳐 주거나 책에서 읽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분은 그 가정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집을 나갈 때도 어디 간다고 얘기를 안 하고 어디 좀 잠깐 다녀올게 하면 며칠 있다 오는 거예요. 며칠 있다. 그리고 항상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고 사냥하러 다니고 그랬다는 것이죠. 안중근 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목은 나는 이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중근은 이도를 주기로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잖아요. 우선 할빈으로 가려면 블라디보스톡을 가야 되니까 블라디보스톡에서 기차를 타고 할빈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해도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가지고 부산에서 기선을 타고 함흥으로 가서
함흥에서 배를 바꿔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하얼빈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하얼빈에 가서 우덕순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우덕순은 그 당시에 미리 안중근보다 미리 블라디보스톡에 와 있었던 한국인 청년이었죠. 둘이 동갑이었답니다. 31살. 이 우덕순은 그 서울 그 어디 동대문 밖에 살던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집안에 먹을 게 없어서 날품팔이라도 해서 집안에 돈을 보내려고 블라디보스톡에 왔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와가지고 그 담배 행상을 해서 담배팔이 행상, 길에 나가서 담배를 파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저 블라디보스톡 주변에 있는 광산에 가서 심부름을 하는 노동자였어요. 이 안중근은 우덕순을 찾아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안중근이 한 얘기는 그대로 검찰 조서에 나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야, 이또가 하얼빈에 온다는다. 우리가 이또를 죽이러 가자 했어요. 이또를 죽이러 가자. 그랬더니 우덕수는 가자. 그리고 그렇게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도를 왜 죽여야 되는, 이도를 죽여야 되는 명분이 뭔지, 우리가 조선 독립을 위해서 대의 명분이 뭔지 이런 거를 말 안 하고, 야, 우리가 지금 여비가 충분히 있냐, 여비가 얼마 있고, 뭐 총알이 너 총알 몇 발 가지고 있냐, 권총이 있냐, 총알 몇 발 있냐, 여비가 있냐, 너 할빈에 가봤냐, 그리고 우리가 총을 쏜 다음에 어디로 가서 어떻게 도망을 가냐, 이런 얘기를 일체 하지를 않고, 이도가 온다는데 죽이러 가자 그랬다. 그러니까 가자 그러고 바로 지체 없이 블라디보스톡 역으로 나간 거예요. 아니 기차가 이미 떠났어. 그래서 그 다음 날 갔어. 다음 날 새벽에 블라디보스톡 역으로 가서 하얼빈으로 간 것입니다. 이 두 청년이.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31살 먹은 청년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한국 청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이 두 청년이 10월 21일 날 떠나 새벽 8시 15분에 떠나 새벽 8시 15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두 청년이 떠나는 새벽을 생각하면 참 아름답구나. 이게 참 인간은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간 거죠. 블라디보스톡 한 2박 3일 걸 기차로 할빈까지. 그런 대목들이 이렇게 빨딱 일어나서 가는 것, 앞뒤를 따지지 않고 가는 대목들, 그런 것들이 매우 아름다운 대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할빈은 북만주에서 제일 큰 대도시였거든요. 지금도 할빈은 서울보다 큰 도시입니다. 그런 대도시에 두 청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그 대도시에 가가지고 그런 끔찍한 일을, 그런 그 엄청난 일을 이제 저지르러 가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이도보다 먼저 도착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청년이 블라디보스톡에서 하얼빈으로 떠날 때 이도는 대련에 와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고 있었어요. 두 개의 기차가 이제 하얼빈을 향해서 오는 것이죠. 하얼빈을 향해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중근은 이틀을 먼저 도착해서 그 지역의 지형을 정찰하고 자기가 어느 위치에서 쏴야 되는지를 사격 위치를 찾고 그리고 이제 작전을 짠 거죠. 블라디보스톡으로.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안중근은 우덕수한테 야 너는 그 체가구역으로 가라 그랬어요. 체가구역. 하얼빈역에 보다 바로 전이 체가구역인데 이도를 탄 기차가 이렇게 하얼빈으로 들어오는데 네. 그것도 하시고요. 이것도 옆에다 놓겠습니다. 이도가 탄 열차가 하얼빈으로 오는데 이 기차가 하얼빈역보다 한 정거 전인 체가구에서 정차하고 이도가 체가구에서 내릴 수가 있으니까 우덕순이 너는 체가구를 맡아라. 이도가 체가구에서 내리면 네가 쏴라. 그리고 나는 하얼빈으로 가겠다. 하얼빈에
오면은 할빈에서 내가 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이제 사격 위치를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거기서 흩어진 것이죠. 따로 이제 한 역씩 맡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 전날 또 제가 소설을 썼지만 둘이서 옷을 사 입고 그 없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막 쩔쩔 매잖아요. 100루블을 가지고 떠났는데 100루블도 강도를 했어요. 안중근이 강도를 해서 이석산이라는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돈 꿔달라니까 돈을 안 꿔주니까 강도를 했어요. 강도를 했는 나중에 법정에 가서는 강도라고 안 하고 강제로 빌린 거다 그랬어요. 나중에 갚을 생각이 있어 강제로 빌렸다. 근데 100루블이 다 떨어져 가지고 돈이 없어 쩔쩔매는데 옷을 하나씩 사 입었어요. 옷을 사 입어. 근데 옷을 왜 사 입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옷을 사 입었다고 자기가 그 기록에 나오는데 둘이서 하나씩 좋은 옷을 사 입었어요. 왜 옷을 사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없는 돈에 아마 내 짐작에는 이 고사를 하고 나면은 이게 전 세계에 사진이 나가잖아요. 야 이게 아무리 우리가 꾸지람하게 해서 하면은 나면 이게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우리가 이게 되겠냐 싶어가지고 옷을 하나씩 사고 이발도 했대요. 이발 용모를 가지런하게 잡혔어요. 잡힐 때 사진을 보면은 멋있는 옷을 입고 있어요. 멋있는 옷 입고 그리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그래서 저의 소설에는 그런 동기로 옷을 사 입은 거라고 써놨어요. 야 우리가 고사하면 카메라맨들이 다 찍어서 세게 내는데 이거 우리가 옷을 좀 깨끗이 입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동기로 해 입었다. 그런데 그것도 나는 그들의 생애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옷 하나씩 마지막 날에 옷 하나씩 사 입는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청년들의 모습이로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런 사소한 일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중근의 생애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 부인 김아려 여사의 일입니다. 김아려 여사는 안중근이 거사하기 전에 들어오라 그랬어요. 만주로 할빈으로. 왜냐하면 거사를 하고 나면은 자기 부인과 자식들이 한국에서 살기가 불가능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라 그래서 만주로 들어오라 그래서 할빈으로 와라. 그러니까 이 김아려 여사는 그 어린애 5살짜리와 3살짜리와 7살짜리 두 애를 데리고 할빈으로 떠난 거예요. 남편이 오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김아려 여사는 애 둘을 데리고 기차를 타고 황해도에서 기차를 타고 신의주를 거쳐서 봉천으로 해서 심양으로 해가지고 이제 할빈으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할빈으로 자기 남편한테 가는 것이죠. 남편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 김아려 여사는 10월 27일 날 할빈에 도착했습니다. 안중근은 10월 26일 날 총을 쐈고, 그러니까 김아려 여사는 할빈에 와 보니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전날 자기 남편은 벌써 총을 쏘고 살아날 수가 없는 일을 하고 잡혀 들어간 거죠. 근데 27일 날 이제 도착했어요. 두 아이를 데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참 그 안중근의 영광과 그 안중근의 영웅적인 면모에 가려가지고 김아려 여사의 고통과 슬픔은 우리는 전혀 기록한 적도 없어요. 어떻게 살다 가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도 소설에서 김아려 여사 일은 거의 쓰지를 못했어요. 감히 그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애를 데리고 할빈에 도착한 거죠. 자기 남편은 이제 잡혀가고, 그래서 일본 영사관이 바로 잡아다가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김아려 여사하고 그 애까지 신문을 해요. 애까지. 김아려 여사는 그 일본 검찰에 끌려가가지고 자기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 남편 죽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애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검사들은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죽었다고. 끝까지 죽었다 그랬죠. 끝까지 남편은 죽어서 어디 황해도 어디다가 묻었다. 그리고 묻은 자리까지 다 말했어요. 물론 거짓말로 진술했지만 자기 애를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안중근은 우리 애 아버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죠. 그러니까 일본 검사는 또
안중근 아들 5살 먹은 애를 신문해요. 애를 데려다가 안중근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가 우리 아버지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5살 먹은 애의 진술이 뭐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짓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김아래 여사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 김아래 여사는 해방 후에도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그 안중근 거사 후에 그 블라디보스톡이나 연해주 일대를 방랑하다가 결국 그 나중에는 중국에서 돌아가셨죠. 그 두 아들 중에서 그 큰 아들 분도는 7살 때 걔는 또 죽었어. 유랑을 하다가 어려서 죽고, 둘째 아들 준생이는 이제 자라가지고 더 기막힌 일을 저질렀죠. 준생이는 자라가지고 나중에 그 1930년대 말쯤에 돼가지고 이등방문의 아들하고 화해를 해요. 서울에서 이등방문 아들이 서울에 왔을 때 가서 자기 아버지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화해를 하고, 그런 이제 일본의 연출에 의해서 그런 이제 비극적인 쇼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 신문에 다 나고 그랬죠. 그래서 김아래 여사는 그 꼴을 다 보고 돌아가셨어요. 자기 아들이, 큰 애는 이제 방랑하다가 죽고, 작은 애는 자라서 이등방문 아들하고 이렇게 서울에서 그 화해하는, 일본의 연출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화해를 하는 꼴을 다 보고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김아래 여사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안중근은 결국 자기 고사를 함으로써 신앙의 길과 세속의 길을 하나로 완성하고 간 것이죠. 그 신앙의 길과 세속의 길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아마 빌렘 신부님한테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안중근한테는 그게 거의 어려운 일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의 그런 태도는 이제 해방 후에 김수환 주교이나 한국인 신부님들에 의해서 다 문제가 정리됐어요. 안중근 의사는 한국 역사 속으로 다 복원이 되고, 한국 천주교의 과거도 이렇게 반성이 돼가지고 한국 사회 일부로 편입이 된 것이죠. 근데 일제 시대를 통해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우리가 3.1운동 때도 천주교는 3.1운동에 참가를 안 합니다. 민족 대표 33인은 천주교는 없어요. 거기는 개신교, 불교, 그리고 천도교 세 종교단체가 민족 대표로 참가하고, 천주교와 그 유교도 없죠. 유교 세력도 거기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3.1운동은 우리가 잃어버린 조선이라는 나라를 되찾자는 운동인데, 조선 500년 동안 지배 엘리트로 행세했던 유교 세력은 거기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주교는 개신교보다 훨씬 먼저 들어와 있었거든요. 한국에 먼저 들어와 있었지만 3.1운동에는 가담하지 않았죠.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3.1운동에는 동학의 세력, 그러니까 천도교 세력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교나 천주교는 그 동학 세력과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를 이루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는 이제 교황과 주교님이 이렇게 조직 전체를 일사불란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자가 생기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3.1운동에 가담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자격으로서 이렇게 한 것이고, 교회 단위로서는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개신교들은 전국에 개신교 교회를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 교회들이 이제 거점이 돼가지고 만세운동을 보급하고 그랬죠. 근데 개신교는 이제 감리교나 장로교가
총수가 자기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영역이 매우 작지요. 교회가 이제 각자 독립적으로 행동을 해가지고 그 3.1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중근은 김수환 추기경과 그 신부님들에 의해 한국인 신부님들에 의해서 역사 속으로 복권이 됐던 것입니다. 저희 얘기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저희 이제 사목회장이신 이성주 리노 회장님과 대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이성주 회장님께서 말씀 나누시면서 이 플로어에 또 질문 기회를 또 돌리실 겁니다. 그래서 꼭 맞춰서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성주 리노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곡성당의 사목회장이 이성주 리노입니다. 작년 10월 30일 제가 이제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11월 5일 날 저희 견진 성사가 있었습니다. 주교님이 오셨죠. 저희 본당 신부님께서 저를 주교님 바로 앞에 앉혀주셨습니다. 점심시간에 참 당황스러웠는데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 그랬더니 주교님께서 처음 꺼내신 말씀이 하얼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전에 제가 하얼빈을 읽었기 때문에 주교님과 대화가 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김은 작가님의 찐 팬입니다. 그래서 책을 안 읽은 책이 없고요. 아까 제가 모시고 오면서 그 세설 등등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읽었냐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따 말미에는 제가 4년 전에 언격결에 제가 낸 책이 있습니다만은 이 책에 김은 작가님의 이 밥벌이 지겨움이라는 그 책을 소개하면서 그 칼의 노래 남한산성 같이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가 친필을 사인을 해왔습니다. 이따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주인 신부님께는 또 안 드릴 수 없어서 주인 신부님도 하나 왔습니다. 오늘 이 강연은 사실은 김은 선생님이 저희 대학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접점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그 전전 10기 사목회장이신 고영석 회장님께서 연세대학교 도구동문학과 교수로 이제 퇴임을 하셨는데 두 분이 이제 친밀한 관계시라서 소개를 제가 받아서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제 중고등학교 대학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지금 KBS 이사장으로 있는 남영진 이사장인데 우리 선배님 그 밑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기자였습니다. 한국일보. 사설이 길었습니다. 제가 저희 그 카톡을 통해서 질문도 받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여러분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위주로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마이크는 어디 있죠, 우리 기획부 과장님? 그쪽.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책을 읽었습니다. 무슨 질문을 드려야 될까? 책에 그 선명하게 남아있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포수, 무지, 담배파리에 관해서 좀 소설에서 의미라고 할까요? 의도라고 할까요? 저 쓰셨을 때. 안중근이 신문 받을 때 너 그 검사가 너의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포수다, 포수, 사냥꾼이다. 그리고 그 다음 신문에서는 무직이다 그래서 무직. 그 우덕수는 나는 담배팔이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안중근은 사냥꾼이었습니다. 우덕수는 담배팔이였고, 나중에 그 판결문을 보면은 일본인 판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판결문에
우덕순이는 담배팔인데 담배팔이로서 이렇게 하숙비도 못 내고 하숙비도 떼어먹고 왔어요. 할빈에 올 때. 하숙비도 못 내는 정도의 담배팔이가 무슨 시국에 대한 인식이 있을 리가 없고 민족 독립에 대한 뭐 정치 사상이 있을 리가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우덕순이 범행을 한 것은 순전히 안중근의 하수인으로서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아주 그 우덕순의 정치적 명분과 동기를 완전히 박탈해 버린 거죠. 안중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안중근은 그래도 공부를 해가지고 신문도 읽고 무슨 책자가 있는 사람인데 이것은 일본과 이도의 정책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거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안중근은 이제 이렇게 무지몽매한 범죄에서 범죄를 했고 우덕수는 안중근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포수, 담배팔이 이런 말들이 그 기록에 나오는데 나는 그 말을 보고 깜짝 놀랐어. 야, 이것은 정말로 나에게 가장 고귀한 단어로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검사가 또 우덕순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안중근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덕순 나는 안중근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안중근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조선 의병도 아니다. 이것은 의병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의병이 아니면 이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나의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우덕순이는 좀 위대한 담배파리인 것이죠. 담배파리에도 그런 조국에 대한 의식과 정의가 뭔지 평등이 뭔지를 아는 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우덕수는 자기가 그 안중근의 하수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중근은 자기가 포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무슨 무슨 학문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했죠. 물론 안중근은 나중에는 자기는 조선 독립군 참모중장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는 자기는 포수고 무직이라는 말을 당당히 밝혔어요. 그리고 자기는 일개 포수로서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 세 마디 단어는 나한테 너무나 많은 감동을 줬지요.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단어인데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단어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께서 사실 이 소설을 20대 때 염두에 두셨다고 들었습니다. 50년 만에 쓰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학교에서 영문과를 공부했어요. 영문과에서는 그때 낭만주의 문학을 가르쳤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낭만주의 문학을 가르쳤죠. 낭만주의 문학은 아주 아름답고 이 세계는 자연의 섭리와 신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되고 인간의 모든 소망은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아주 아름다운 영어로 19세기 아름다운 영어로 표현한 문학이었죠. 그것이 이렇게 희망적인 만큼 또 혁명적인 문학이었습니다. 그런 낭만주의 문학은 그 시대 청년들을 완전히 매혹시켰던 것이죠. 근데 학교에서 우연히 그걸 안중근 조서를 봤더니 그 조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안중근 신문 조서도 읽고 그때 이순신이 쓴 난중일기도 읽었어요. 그걸 보니까는 거기는 낭만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은 완전히 지옥이야, 지옥. 지옥이고 절벽이고 어디 이렇게 호소할 데가 없는 캄캄한 암흑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를 너무 충격을 줬죠. 안중근의 조서, 그리고 전봉준의 조서, 전봉준이 나중에 잡혀서 받은 공초.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안중근 신문 조서를 보고,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절망의 세계에 자기 몸뚱아리를 던져서 이걸 돌파해 나가는 인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내가 뭔가를 이걸 가지고 해봐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 소설이 될지 뭔지는 몰랐어요. 뭐 시가 젊은이들의 소망은 되게 이렇게 막연한 겁니다. 그리고 50년 후에 제가 그걸 겨우 썼지요. 재작년에 제가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입원을 3번 하고 나서 퇴원을 하니까 야 이제 더 이상 미뤄두면 안 되겠구나. 내 여생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이걸 쓰자 그래서 그 할비는 2달 만에 다 썼습니다. 그 분위기를 약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옛날 여담을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일보 기자실에 문학 담당 기자를 하셨는데 그때부터 탁월한 아마 그 필력을 보이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 문학기행이라고 하는 컬럼을 한국일보에 게재를 했는데 같이 쓰셨던 분이 박래부 기자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그 당시 아마 그 문학부장이 장명수 부장이라는 하셨나요? 나중에 지금 이화여대 지금 이사장으로 계신다는데 그래서 지금 이 책이 원래는 절판돼서 제가 지금 도서관에서 빌려왔습니다. 이 제목이 김은 박래부의 문학기행이라는 책입니다.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소위 말하면 인기가 있으셨는지 독수궁 돌담길을 걸으면 젊은 여성들이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은을 읽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김주원 교수라는 분인데 한국일보 후배 기자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평론 자체가 너무 말이 어려워서 저는 사실은 인용하기 좀 민망하고 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선생님의 문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읽은 책이 칼의 노래인데 어떻게 이렇게 힘이 있을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뜨거운 필력과 날카로운 사유의 소설가다. 이런 이제 평을 들었고 소설을 처음에 내실 때 그 당시 동인문학상인가요? 그 수상 평이 한국 문단에 벼락과 같이 내리는 축복이었다. 이런 표현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 말씀 드렸더니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거 다 상업주의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옛날에는 글도 길게 쓰셨던 적도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지금 글을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지. 글쎄 제가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내가 쓴 글은 그게 잘 쓴 거건 못 쓴 거건 간에 나로서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글을 쓰는데 몇 개의 원칙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다를 떨지 말자는 거예요. 수다를 떨지 말자.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간단히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 되도록하려고 그래요.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 장편소설 쓸 수가 있을까? 근데 나는 그거 해보려고 그래요. 실제로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도 문장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간단히 쓰자. 아니 압축해가지고 그 수다를 떨지 말자는 게 저의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리고 딴 사람이 10장에다 쓸 거를 한 장에다 쓰니까 그러면 이게 진도가 안 나가고 다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 이렇게 되니까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지장이 있어. 생계에도 빨리빨리 써야 먹고 살 텐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글을 간단히 쓰려고 머뭇머뭇하는 거죠. 짧게 쓰는 게 어렵습니다. 나의 뭐 사소한 고민 같은 걸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할빈에서도 보면 이도가 총을 쏘고 이제 이도가 총을 쐈잖아요. 이도가 쓰러졌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썼냐면 이도는 죽었다고 썼어요. 아니 맞았으면 죽어야 되잖아. 아니 그럼 빤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은 그래서 이도는 죽었다. 이도는 죽었다. 글자 6개를 썼어요. 한번 써고 나니까 이게 한심한 거야 내가. 야, 이렇게 무정하고 이렇게
이렇게 아무 표정도 없고 무정한 글을 쓰는 이 독자들이 이거 따라올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좀 고쳐야겠다. 그래서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냐면은 이 돈은 곧 죽었다고 썼어요. 곧 한자를 더 썼어요. 이 돈은 곧 죽었다고 쓰니까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곧 죽었다고 쓰니까는 또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곧이라는 게 뭐 곧 10분 후에 죽었다는 건지 뭐 20분 후에 죽었다는 건 이제 사실 현장 속에서는 한 15분쯤 있다 죽은 것 같아요. 15분쯤 있다가 그런데 그 15분 후에 죽었다고 쓸 수 없고 이 돈은 곧 죽었다고 써놓고 이 곧을 또 빼야 되나 싶은데 그냥 투작해서 지금 이 돈은 곧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독자들은 참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런 걸 가지고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곧을 넣냐 빼냐 하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참 나로서는 힘든 것이죠. 이건 내 자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의 용렬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일보 기자 시험 합격했던 일화를 제가 듣고 한참 웃었는데요. 그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대학 졸업장도 없는데 갑자기 기자 되신 엊그제 지난주 화요일날 사실은 저희 주민신문이 보시고 그런 데서 말할 게 뭐 나의 그 그런가요? 개인적인 그 알겠습니다. 생활인데 내가 학교를 대학을 못 나왔거든요. 대학을 다니긴 다녔는데 못 나왔어요. 그래서 취직할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다 이렇게 극복이 됐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다 합격한 다음에 마지막 면접할 때 대학 졸업증을 제출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이제 29명을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29명을 뽑았는데 그 당시 장기영 사장이셨나? 그분이 면접을 하시는데 옆에 임원들하고 졸업장이 없으시니까 그냥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졸업증명서 좀 가져와라 했더니 없습니다. 왜? 졸업을 못했습니다. 왜 졸업 못했어? 4학년 1학기 마치시고 돈이 없어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좌우를 돌려보더니 얘 어떡하지? 그러시더래요. 그러더니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되면 안 된다고 할 것이지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더니 전화가 왔다는 거 오라고. 예, 그래서 이제 기자를 생활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기 사적인 그 제목도 원래는 하얼빈이 아니었다면서요. 이 책의 제목이 좀 길었다고 들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나는 하얼빈에서 만나자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하얼빈에서 만나자. 이것은 이제 안중근이 이도한테 전하는 말로 설정을 한 거예요. 너 하얼빈으로 와라. 나도 하얼빈으로 가겠다. 거기서 이제 너를 죽이겠다 이런 뜻이죠. 근데 출판사에서는 그냥 하얼빈은 세 글자로 하자고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얼빈에서 만나자라는 것은 그 소설의 의도를 지나치게 노출시키고 있어요. 그 하얼빈이라는 것은 세 글자는 그것은 아주 무정한 세 글자죠. 어떠한 정서나 어떤 그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은 냉엄한 세 글자, 냉엄한 도시 이름이니까 냉엄한 정말 무정한 세 글자 안에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얼빈으로 하자 그랬죠. 저는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질문을 대신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모시고 오면서 이런 질문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무 괜찮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오늘 저녁 강연과는 관계가 없는 작가님 개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가님은 천주교 유아 세례를 받고 고등학교 때까지 복사도 하셨는데 현재는 냉담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천주교 신앙에 대한 작가님의 개인적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냉담이라는 말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냉담은 그 담이라는 게 쓸개잖아요, 쓸개.
쓸개가 차가워졌다는 거예요. 신앙심이 식어가지고 쓸개가 차가워진 인간이다는 말 너무나 무정하고 너무 살벌하죠. 그 적당한 말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내가 교회를 성당회를 안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복사를 했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신앙에서 멀어졌는데 무슨 교회나 신부님이 내가 싫어서 안 나온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지절로 자연히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세속에 빠져서 살다가 보니까 좋은 일은 아닌데 그런데 교회나 신부님을 다 잊어버린 적은 없었어요. 늘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는 혼자서 성당에 가서 미사도 또 그랬습니다. 물론 고해 성사나 영성체는 안 했지요. 그리고 자라면서 이제 군대 가고 그런 무렵에 신앙을 잃었던 것 같아요. 세상사에 이렇게 부닥치다 보니까 얼마 전에 함세웅 신부님을 쓰신 글을 봤더니 함세웅 신부님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함세웅 신부는 6.25 때 전쟁 때 벌어지는 그런 학살과 그런 야만 행위, 그리고 살인, 그 대량 학살 그런 것을 소년 시절에 보고 신부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구나. 나는 세상에 시달리고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악한 거를 이렇게 보면서 신앙을 잃어갔는데, 야, 신부님은 그거를 보고 오히려 신부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니까 나보다 영성이 맨 만배 강한 분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성에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구나 하고 내 스스로 반성을 했어요. 진짜로 함세웅 신부님의 그 글을 보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나의 신앙 경험하고 정반대로 그렇게 하셨더군요. 그리고 사실 안중근을 역사에서 한국사에서 복원시키는 데는 함세웅 신부님이 크게 역할을 하신 것이죠. 물론 이제 추기경님이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걸 다 마무리를 하시고 공식적으로 그걸 복원을 선포를 하고 미사를 드렸지만 그 전에 함세웅 신부님과 그 젊은 천주교 신부님들이 그런 캠페인을 끝없이 전개해 왔던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김은 선생님이 가톨릭 신자라는 사실은 놀랍네요. 먼저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가톨릭을 받아들이게 됐는지 궁금하고, 선생님 두 번째 질문은요. 선생님의 작품들 중 카레 노래, 흑산, 그리고 하얼빈 내리기까지 선생님이 집중하고 계신 인물들은 주로 그 시대의 역풍을 맞으면서도 올곧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인물들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인물을 선생님 작품의 주인공으로 소환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쓴 소설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세계의 그 구조적인 악의 문제예요. 이 세계의 그 악. 그리고 그 악에 이제 짓밟히는 인간들, 그리고 가령 남한산성이나 카레 노래 다 그 세계 구조적 악의 문제죠. 거기는 희망이 전혀 없어요. 희망이 없고 그냥 절망에 가득 찬 세계인데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도 인간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해서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너무 세상에서 인간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령 카레 노래나 남한산성의 세계죠. 안중근도 그런 세계에 살아가는 인간인 것이죠. 이제 할빈의 세계는 그 기본적으로 약육강식의 세계인 것입니다. 일본은 그 한국을 점령한 명분은 문명개화라는 거였어요. 문명개화. 근데 문명개화라는 것은 즉 약육강식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게 서양 근대의 가장 모순된 문제인 것이죠. 문명개화가 결국 약육강식인 것이죠. 조선은 그 두 개 사이에서 치여서 무너져 버린 것이죠. 조선은 문명개화를 끝없이 열망했던 거예요. 문명개화를 하다 보니까 약육강식의 희생자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 그 절망 속에서 어떤 희망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등대처럼 빛나는 희망을 상정하지 않고 그런 절망의 세계를 그냥 들이받고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는 그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내 소설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거의 안 나와요. 사랑이라는 두 글자 단어를 나는 거의 쓰지 않았어요. 아마 한 번도 안 쓴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단어를 내가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이렇게 내 몸으로 장악하지 않는 단어는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단어는 내가 다 내 삶의 체험으로 장악한 단어만 나는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개념어를 거의 안 써요. 뭐 정의니 질서니 진보, 보수, 평등, 자유 이런 말을 나는 절대로 안 써요. 쓰게 되더라도 아주 불가피한 경우만 마지못해 쓰는 것이. 그런 개념어들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개념은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이라는 것은 참 답답한 것이죠. 여러분 사전에서 7을 찾아보세요. 7.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7은 6에다 1을 더한 것이다 라고 써놨어요. 6에다 1을 더한 것이다. 그럼 6은 뭐냐? 6은 8에서 2를 뺀 것이다 라고 써놨어요. 노랗다를 찾아보세요. 옐로우. 옐로우는 뭐냐? 노랗다는 개나리 꽃빛이다 라고 써놨어요. 그러면은 7은 3에다 4를 더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건 진리죠, 진리. 그것만이 진리고 딴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유일한 진리예요. 3 더하기 4는 7이다라는 게. 그것은 진리지만은 그 안에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3 더하기 4는 7이다라고 말하면은 A는 A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죠? A는 A다라고 말해요. 동어를 같은 말을 반복한 거, 같은 말을 다른 형식으로 반복한 것이죠. 개념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A는 A다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죠.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거울 두 개를 이렇게 마주 대면은 그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 속으로 무한대 허상이 벌어지는, 무한한 끝도 없는 헛된 영상이 전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념으로 설명하면 그런 허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은 글은 끝나는 거예요. 그건 완전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느냐 하는 것이 그 동호 반복의 지옥에서 어떻게 헤어나야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저의 괴로움이죠. 그것은 참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죠. 그 앞으로도 아마 앞으로 내가 글을 써도 그런 문제들, 그 악의 문제, 악육강식의 문제 그런 거에 집착하게 될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랑이라든지 희망에 대해서도 조금만 써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걸 내가 이루고 갈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을 읽어드릴 텐데 질문이 끝나면 여러분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기 마이크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가 질문하고 답하시는 동안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조국을 위해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와 가톨릭에서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충돌이 안중근 의사에게는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호국 불교의 의미와 비슷한 방식으로 안중근 의사에게 다가왔을까요? 사실 아까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질문이 일단 들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좀 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셔야 될 것 같으니 뒤에서 안 들린다고 계속 지금. 예. 안중근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의 길과 세속의 길의 갈등은 안중근은 그것을 극복을 한 것이죠. 근데 그 교회의 그 제도적인 가르침에 어긋난 것이죠.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교리를 배울 때도 천주교 교리를 배울 때도 그 안중근 시대 교리하고 똑같은 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세속과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그 이분법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죠. 그 인간 영혼의 적이 세 개, 삼구라고 그래서 삼구. 교리 문답에 보면 인간의 적이 세 개가 있는데 첫째는 마귀고 둘째는 그 세속이고 셋째는 인간의 몸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 인간의 육신, 그 인간이 세속에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마귀, 이것이 인간의 적이다. 인간의 적. 그러니까 세속과 육체가 인간 영혼의 구원의 적이다 이거예요. 그걸 적구자를 써가지고 삼구라고 하죠. 삼구. 지금도 그 시대의 교리 문답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이건 아주 그때 교회에서 아주 가르친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세속과 육신을 벗어 던져야 된다. 그래야 이제 인간은 영혼이 깨끗해져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아마 짐작컨대 이런 가르침이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가 평신도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세속과 육신을 이렇게 떠나라. 그리고 그 인간의 세속적, 정치 사회적인 존재를 영혼과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 이것이 안중근 시대에도 제가 교리를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아마 지금은 그런 교리가 더 이상 이 시대에 먹혀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중근이 교회와 겪은 갈등도 결국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르침과 이렇게 안중근이 자기가 걸어가려고 했던 현실의 길과 그 갈등이 있었던 것인데 안중근은 그 두 개를 결국 이어나갔어요. 이어나가고 결국 이또도 죽고 자기도 결국 죽음으로써 그 길을 완성했던 것이죠. 자, 그 청중석에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있으세요? 예, 여기. 제가 저 작가님의 그 카레이 노래하고 그다음에 하얼빈을 아주 재밌고 아주 긴장되게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절망 속에서 들이받고 나가는 모습, 그 모습이 처음에 글 쓴 모습이 현재까지 계속 일관된 것 같아서 아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평소에 좀 궁금했던 그 얘기인데, 극히 일부 작가긴 하지만 본인이 젊었을 때 쓴 글이 나이가 들면서 자꾸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작가들이 일부 있죠. 우리가 극히 얘기 안 해도 알 수 있는 뭐 소설가나 또는 시인들, 본인들이 써놓고서는 또 후작들은 본인의 최초의 어떤 그 생각들하고 다른 어떤 이 방향성을 지향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게 이제 세속하고 작가들이 타협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늙어서 나이가 듦에 따른 자연적인 모습인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요, 나는 나이를 먹어가지고 내 글이 변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저는
나이를 먹으니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뭘 쓰려고 그래도 야 이런 거를 모터로 쓰나 하는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런 하찮은 것은 쓸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옆으로 치워놓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일단 시작을 하면은 내 글이 이렇게 나이 때문에 변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니까 내 마음은 확실히 변해가요. 글은 안 변해도. 마음은 어떻게 변하냐면은 아주 나이를 먹으니까 흐리멍텅해져요. 근데 흐리멍텅해지면서 잘 보여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개념들이 다 무너지니까 그런 헛된 개념이 무너지니까는 더 잘 보이게 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이 전기불을 많이 켜서 이렇게 밝아야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둑어둑해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저녁 한 4시나 5시쯤 되면은 숲속이 더 잘 보여요. 광선이 엷어져 가지고 더 멀리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흐리멍텅해지는 것. 그러니까 나와 타인의 경계 있잖아요. 나와 외계의 경계 이렇게 무너져. 젊었을 때 이게 선명했어요. 내가. 너는 너고 나는 너와 나의 차이가 그 경계선이 분명했거든. 근데 그 경계선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흐려지는 것이죠. 이게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이게 흐리멍텅해지는 게 아주 편안해요. 편안하고 또 잘 보이는 것이죠. 그런 아까 제가 튀르키예 지진을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내가 나이 먹었다는 걸 알았어요. 인간이 선함과 인간 저렇게 악독하고 저렇게 선한 것도 있고 저렇게 악독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이게 모든 게 다 합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화면에 새가 날아갈 때도 야 인간이 만든 건 다 무너지는구나. 새 집은 안 무너졌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확실히 다 보이는 거죠. 그 애를 하나 살려서 만세 부르고 기뻐하는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전체가 다 보이죠. 그러니까 저런 불완전한 인간, 저런 미완성의 인간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가슴에 새겨들 만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예, 여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정동 성당에 있는 배병국 요셉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가님 책을 한 7권 정도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 작가님 읽으면서 작가님 그 책은 바로 극본으로 써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표현이 굉장히 세밀합니다. 그리고 또 의미 부여가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예를 들면 뭐 별이 떨어진다, 낙엽이 떨어진다, 바람이 분다 그러면 그 내용 안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좋게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또 달리 생각하면은 그 몰입을 좀 방해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내 젊은 날의 숲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볼 때는 너무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가 많아가지고 좀 몰입이 좀 방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이제 하얼빈에 관한 질문인데 그 이제 작가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중근이 굉장히 그 다혈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설에서는 제가 계속 읽어보면서 이제 다시 한 번을 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좀 내성적으로 이렇게 저는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전에 뭐 남한선성이나 그 칼의 노래처럼 좀 다른 표현을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쓰셨나 그런 생각을 또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은 그 최근에 이제 신문지상에서 나왔지만은 그 작가님의 그 하얼빈에 대해서 논문으로 발표한 도진슨 교수의 글에 대해서 그 조마리아의 편지가 없었다
그런 이제 이거 조마리아의 편지는 일본의 어찌 주지가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나 그거 만들어낸 거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마리아의 편지라는 건 모르겠는데 그 조선일보에 제가 읽었거든요. 조마리아의 편지는 저의 소설에는 안 나옵니다. 예, 안 나오는데 네. 안 나오는데 한번 이제 작가님이 안중근을 이제 쓰셨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어서 예. 그 조마리아가 안중근 어머님이 안중근한테 편지 썼다는 것이죠. 네? 안중근한테 편지를 썼는데 뭐 일본에서 뭐 날조를 한 거다 뭐 지금 그 말씀 같은데. 글쎄 그거는 저는 소설에 쓰지 않았고 제가 잘 모르겠어요. 조마리아 여사님이 안중근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너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너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너를 자랑으로 여기고 온 세계가 너를 주목하고 있으니까 2심에 상고를 하지 말고 1심을 그냥 깨끗이 받고 죽어라. 왜냐하면 네가 상고를 하게 되면은 네가 너의 적한테 네 목숨을 구원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좋지 않으니까 그냥 1심을 그냥 끝내라 이런 편지를 했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또 사실이 아니라고 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난 어떤 판단이 없어요. 그리고 저의 소설에도 그 부분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뭘 물어보셨죠? 아, 그렇죠.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저의 소설은 글은 매우 불친절해요. 독자들한테 매우 불친절하고 이렇게 건너뛰는 게 많고 그런 지적은 많이 들었어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너무 생략된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건너뛰어 나가니까 독자들이 따라오기가 어렵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 그 생략된 게 너무 많아서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따라오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있는데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알지만 제가 어떻게 독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써줄 수는 없어요. 그 질문이 많으시겠지만은 또 이제 많이 지금 시간이 지나서 또 잠시 후에 또 1층에서 우리 여러분 가져오신 책에 선생님께서 이제 사인하신 일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고 신부님 말씀. 네, 신부님 말씀. 신부님 말씀. 오늘 수고해 주신 김은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간직하고 안중근 토마스 의사께서 그 당시에 많은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 시대를 사는 젊은이가 얼마나 많은 번뇌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신앙의 길, 세속의 길, 많은 갈등과 범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이겨내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 민족이 바라는 그 길로 꿋꿋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김은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께 마지막 강복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열린 아카데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 로비에서 그 김은 선생님 모시고 책 가져오신 책들 앞에 이렇게 사인 받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사진은 죄송하지만 예, 이따가 저자 사인에 계속 있어서 예, 이제 먼저 좀 내려가셔서 먼저 가신 분들 줄을 좀 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